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잘 안 합니다. 금융사도 많이 들어오고 도서 리뷰도 꽤나 들어오는 편인데요. 제가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이게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고, 또한 저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부합이 되느냐를 좀 따져보는 편인데, 웬만하면 광고 제의해 주셔도 제가 다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리뷰해주는 제안을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가난한 부자?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책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었고, 이런 내용들 좀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시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크게 4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4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느낀 점을 위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부자라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흙 수저 물고 태어나셔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라는 원초적인 의문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강한 사람인 거고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요.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난한 부자란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인분이 그랜저를 타시고 수도권 아파트에 살고 주 5일 근무를 하시고요. 가끔은 월차를 쓰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시고, 손목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시계도 하나쯤 있으시고, 뭐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근사한 옷을 걸치고 뭐 친구들과 종종 뮤지컬 공연도 보러 다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어때요? 이 정도 살면 재벌은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서의 좀 부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사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랜저와 집은 할부와 모기지 대출에 잔뜩 끼어 있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긴 하지만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야근을 자청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돈과 계속해서 맞바꾸고 계시고, 해외여행 갈 때는 기분 내느라고 카드를 또 막 긁죠. 근데 또 그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서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또 친구가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나만 안 가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 무리에 섞이려고 억지로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삶이 우리 일상에서의 진짜 그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은 같지만 완전히 달리 느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다가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셔서 야근도 하기 힘들고 뭐 출근도 하기 어려운, 또는 좀 적은 급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위태위태한 사람으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의 한도가 위협당하지 않는 삶,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삶을 살려면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유권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소유권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조물주에 무슨 주 있어요? 건물주 있죠. 건물을 소유했거나 잘 만들어진 연금을 소유했거나 크진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업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걸 소유하냐, 너무 먼 얘기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견에 저도 일부 동의가 됩니다. 쉽지 않죠. 일부는 동의가 되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잘 만들어진 연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 체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살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연금이 안정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연금이 잘 만들어진 분들은 뭘 잘했길래 연금이 잘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딱 한 가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별게 아니고요. 매달 수입의 10%만 떼어서 어딘가에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매달 하는 것이 30년이 지나면 그게 우리는 잘 만들어진 연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거라는 거죠.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연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10%를 그냥 꾸준히 떼놓으신 분들인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10%를 떼놓지 않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꼭 연금 상품으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연금 상품 가입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10%씩 떼놓는 게 뭐 쉽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60대 넘어서 준비가 안 된 노후를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소득의 10%씩 떼어놓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득의 10%를 떼어놓는 거는 어찌 보면 정말 쉬울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돈 들어갈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돈 들어갈 때 많다고 하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에 쓰이는 돈인지는 그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이라는 거는요, 나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때 쓰이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준비할 돈을 다른 데 먼저 썼다? 그러면 내 제2의 인생을 살 때 그걸 포기할 정도로 훨씬 더 소중한 곳에 썼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곳에 쓴 건가? 라고 한번 자문을 해보면 꼭 그렇다라고만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연금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퇴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퇴직금이라는 게 연봉의 한 10% 정도 가량이 되는 건데, 이것만 사실 안 쓰고 계속 퇴직할 때까지 모아도 적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중간에 다 정산해가지고 어딘가에 쓰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퇴직금도 진정 퇴직할 때까지, 그러니까 직장 퇴직할 때 말고 내가 직업적으로 경제적인 행위를 퇴직할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4가지 교훈과 느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젊었을 때 떼놓자라는 건데, 이걸 이 책에서는 라떼 효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루 커피 한 잔이면 4,000원이고 뭐 일주일이면 2만 원이고 한 달이면 한 1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럼 이 정도는 그냥 떼어놓고 살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우리 커피 마시지 맙시다, 차라리 그 돈 모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에 소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나의 자유를 위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한테 굳이 불필요한 지출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택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식하고 막 같이 파트너들끼리 놀다 보면 12시까지 막 놀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같이 일하는 분을 제가 택시비를 드려요. 근데 그것만 아껴도 굉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이 끊기기 전까지만 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로 생각을 좀 달리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았던 그런 문구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네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쓰여져 있어요. 뭔가 가슴을 쿵
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만족하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우리. 그쵸? 일부러 불성실하게 살거나 일부러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막 나의 삶을 이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일단 성실하게 열심히만 간 거이지 않을까. 성실히 열심히 간 건 좋은데 내 삶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속도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가는 거, 바라보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꿈, 나의 목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등등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나가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고요.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물어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바쁘게 지낼 때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위해 1시간만 시간을 내어보자.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이번 주 내로는 어떨까? SNS, 넷플릭스, 이메일, 텔레비전, 게임 이런 것들에서 손을 떼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자. 메모지를 꺼내 메모도 해보자. 당신은 진정 어디로 가고 싶은가? 만일 내일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하나의 질문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주인공이 자문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으로 뭘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 세 번째는 바로 지금 부자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부자로 살고 싶죠. 지금 부자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부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오영일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당당하게 네 저는 부자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돈이라는 게 뭐냐, 그 필요한 돈의 정의가 또 중요하겠죠. 뭐 좋은 집이나 뭐 좋은 자동차, 갖고 싶은 물건,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제 삶 속에 채워졌으면 하는 감정과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게 읽었었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면서 느끼길 원하는 감정은 뭐 사랑, 행복, 희열, 약간의 긴장 섞인 설레임, 안정감, 긍정적인 흥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종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감정, 제가 필요한 돈, 이게 어떤 때 쓰이는 돈인가를 보니까 제가 필요한 감정 중에 희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기타 칠 때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냥 기타라는 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연주곡을 제가 한 게 지정을 하고 막 연습을 해요.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쾌감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10만 원짜리 기타 하나랑 만 원짜리 기타 줄 이것만 있으면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희열을 재반복해서 느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꼭 값비싼 물건이 필요하거나 뭐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에 가야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감정을 얻기 위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그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반갑고 소름 끼치게 좋던지요. 네, 그냥 저는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느낄 때 꼭 엄청 큰 돈, 엄청 위대한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물건이나 어떤 대상으로 국한되게끔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나 그런 환경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거지? 그럼 그 감정은 꼭 그 물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만 내가 느끼는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 큰 지출을 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돈을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제 돈을 은행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꼭 돈이라는 게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뭐 적금도 사고 펀드도 사고 뭐 증권사에 가서 ETF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상으로 나온 10만 원짜리 청바지가 있고요. 10만 원어치 ETF를 사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사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ETF를 살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걸 미연에 다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면서 소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느꼈던 건 뭐냐면 멘토의 중요성입니다. 이 책을 보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인물이 멘토들을 만나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 경험하는 건 마치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멘토라는 사람들을 만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멘토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억지로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멘토를 운 좋게 찾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시간이 맞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서로 바쁘다 보면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어려울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멘토를 대체할 수 있는 거,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책을 읽는 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이 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겠냐고요. 그쵸? 그리고 이 작가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멘토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멘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멘토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작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도움될 만한 내용을 집약해서 써놓아서 정리해 놓은 게 이런 책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한 1, 2만 원만 주면 우리 집 현관문까지 배송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멘토처럼 시간을 맞춰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굉장히 유용한 원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독서를 한번 습관 들여보고 싶은데 책 읽는 게 좀 익숙치 않다라는 분들께 강추. 네, 정말 강추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페이지 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한 내용이고요. 어떤 그 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딱 보고 나면 다른 책도 또 한번 보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책을 보고 제가 느꼈던 내용 4가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 네,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모르면 도착한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차분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부자로 살아라. 네, 부자로 산다는 게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부자처럼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멘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네, 멘토를 만나기 어렵다면 멘토 대신 책을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오늘 리뷰해드렸던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무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